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더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2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북한에 그동안 한 주간 있었던 북한 동향 그리고 김정은 동선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북한 전문가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인 안찬일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드리죠. 네, 시청자 여러분, 강명도 TV를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새 지금 북한이 러시아하고 엄청나게 지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지난해 9월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전격 방문했죠. 그리고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북한 정부 고위 관료들의 러시아 방문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뭐 그렇죠. 최선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19일 지난주에는 또 정보통신성 상, 그다음에 수산 부상, 체육 부상, 뭐 이런 부상, 내가 우리말하면 차관급 인사들이 줄져갖고 또 2월 16일에는 김수길 평양시당 차임비서가 러시아 모스크바 그 시당의 초청으로 받고 러시아를 다녀왔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는데 안 박사님 지금 어떻게 북한이 중국을 버린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중국보다 러시아에 올인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게 아마 이제 무기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벌써 수백만 발의 방사포탄을 비롯해서 미사일까지 러시아에 넘겨주니까 러시아가 아마 뭔가 좀 외화를 집어주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뭐 러시아 관광단이 이미 또 북한을 다녀갔죠. 그러니까 이 상호 방문을 통해서 뭔가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김정은이 이제 뭐 중국은 그냥 그렇고 러시아에 좀 바짝 붙어서 생존의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결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는 저중친선, 러시아보다도 저중친선, 압록강 푸른 물이 영원하듯이 저중친선은 영원할 것이다 하면서도 오히려 중국에서는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주었다는 소식을 저는 듣지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미사일 기술뿐만 아니라 일제 최첨단 기술을 북한에 주질 않았는데 러시아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러시아는 북한에 최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인공위성 기술이죠. 이게 그렇죠. 최첨단 기술인데 네. 그뿐만 아니라 미사일 기술까지도 이제 넘겨주고 네. 또 북한에 있는 광범위한 북한에 잘 정비되어 있죠. 군수공업단지들이. 그렇죠. 이 군수공업단지들이 잘 정비됐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포탄이나 미사일 가격보다 북한에서 생산하게 되면 반의 반값으로 줄어들고 원료와 자재만 대주면 무제한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지금 북한에 혹 빠졌다 이런 정보도 북한에서 들려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아주 정확한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한때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이다. 그래서 미국이나 뭐 세계 유럽 선진국가에서 팔리는 상품의 70%를 중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이 이제 세계 공장이다 이랬지만 이제 지적하신 대로 북한에는 군수 산업 기지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돈이 없어서 못 돌리지 돈 주고 쌀 주면 근로자들이 다 돌리거든요. 이 러시아에게는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군수기지가 없고 마치 북한이 우리가 남겨놓은 개성공단 시설을 잘 활용하면 그 사람만 투입해서 시설 설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상품을 생산할 수 있듯이 북한의 군수공장을 잘 활용해서 전쟁에 말하자면 그 무슨 보급기지로 쓰겠다 이런 판단과 북한의 또 체제 유지 외화벌이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지금 모스크바로 북한이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뭐 1,700억이라는 소리까지인데 그렇게까지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고급차라고 하는 푸틴이 탔던 그 승용차 상당히 가격이 비싸다고 해요. 방탄차인데 그 리무진 승용차를 김정은한테 선물 줬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떤 국가 수반도 이렇게 푸틴이 대우해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그 푸틴이 정권 잡은 지 30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이렇게 푸틴이 끔찍하게 대우해주고 초청하고 융숭한 대접해준 거는 김정은이 최초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아우러스라고 이제 10억이 넘는 차고 1,700은 그 승용차를 개발하는 데 들어간 돈인데 이 중국의 홍기라고 강 교수님 홍기라고 잘 알죠. 예, 리무진. 최고 정차라고 해가지고 붉은 기.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중국 발음으로 이제 홍치인데 그 홍기를
오늘 마오쩌둥이나 누가 동시아핑이 김정일에게 준 적이 없죠. 근데 이 최초로 푸틴이 김정은에게 이 아우루스를 선물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의 요구 조건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만 발의 포탄을 주고 러시아의 근로자도 파견하는데 좀 달라 전투기 이런 거 달라 그러니까 그건 또 이제 애끼려고 잘 안 주되 기술이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또 김정은에게 승용차한테 딱 집어주어서 환심을 사가지고 또 이득을 챙기는 이런 이제 러시아의 말하자면 고차원적 외교술에 김정은이 지금 놀아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까? 이런 이 밀접한 관계가 자기들의 협력 관계 지금 서로 필요에 의해서 네, 지금 맞습니다. 완전히 붙은 거지. 그렇죠. 사실 언제든지 갈라질 수 있는 게 오히려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못하지만 입술과 이와 같은 그 관계다. 절대 미워도 버리지 못한다. 이게 중국 입장인데 러시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미우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게 러시아고. 예. 그래서 제가 지금은 북한이 러시아 푸틴과 가깝고 관광 인원들이 대거 들어오고 근데 중국 관광객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좀 삐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번 한 주간 북한 동향을 보게 되면 전적으로 러시아와 북한 간의 외교 협력 예. 그리고 경제 협력, 군사 협력 여기에 서로 이 고위급 대표단이 수시로 오가는 평양 시당 책임서 김수길까지 원래 김수길이 총정치국장 했던 양반 아니에요. 맞습니다. 총정치국장. 이런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모스크바나 러시아에 파견된다는 건 그만큼 가까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걸 의미하는데 좀 더 푸틴하고 가깝고 이 가까운 관계를 이용해서 북한도 자기들이 바라는 그것을 지금 채우려고 한다. 그것이 첫째는 군사기술, 미사일 기술과 최첨단 기술, 인공지능 위성 기술, 핵 추진 엔진은 소형 핵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거기다 만들어 놓는 거나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기술은 몇 개 나라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몇 개 나라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제 북한이 이런 기술까지는 지금 없는데 이 기술까지도 지금 서로 논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북한은 이게 잘 됐다. 과거에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의존하듯이 이거 푸틴이 전쟁하니까 거기다 포탄이니 좀 주면 환심을 사서 또 자기네를 보호해 주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두 나라가 밀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마디로 때리면 북한은 지금 두 개의 큰 적을 버리고 하나의 작은 적을 만들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든 이제 트럼프가 올해 11월 달에 집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간접적으로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란 체제는 이게 외부에 적이 있어야 그 체제가 유지되는데 미국이나 일본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큰 적하고 싸우기에는 힘이 붙이고 차라리 대한민국을 적으로 만들어서 그 외부의 적을 위협으로 해서 체제를 유지하자. 이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좀 고차원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그런 오그랑수가 북한 체제 연장에 도움이 될지 아마 북한 체제는 제가 볼 땐 더욱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체제의 지속력을 지금 상쇄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주에 또 그 김정은 동선을 보게 되면 김정은이 한 13일간 동안 잠적에 있고 2월 13일 날 지대함 미사일 발사 현장에 가서 신형 지대함 미사일을 한번 검수 사격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까? 현지도 네. 하고 거기서 또 다시 한국을 괴뢰 한국이라고 했으니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또 일컬어 주더니 소위 대한민국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소위 대한민국도 다 집어던지고 괴뢰 한국이라고 하면서 쓸어버릴 때에 대한 네. 전쟁 준비를 박차로 갈 때에 대한 지시를 또 내리고 그리고 나서 한 13일간 잠잠하더니 지금은 또 화성 아파트 화성구역이라고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영성구역에 있는 네. 화성동을 확장해가지고 거기에 1만 세대 2만 세대 작년까지 완성 금년도 또 이제 2월달 이번에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화성 3만 세대 이제 2만 세대 끝냈으니까 그렇죠. 해마다 1만에서 2만 세대 끝내고 1년에 1만 세대를 자간 건설했어요. 일단 대단하죠. 네. 근데 이번에 또 다시 화성시에 가서 화성구역이죠. 네. 화성구역이 새로 내는데 화성 1만 세대 기공식에 참여하고 직접 첫 삽을 뜨는 또 했는데 이 왜 용성구역에서 화성동을 분리해가지고 화성구역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만 지금 아파트를 집중 짓고 있는데 왜 여기만 3만 세대를 집중할까요? 물론 저 락원 지역구 욕포구역의 청년거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1만 세대 5천 세대 지금 건설하고 있고 예. 화성구역에만 용성구역 그 옆에 있는 화성동에만 지금 3만 세대 네. 집중적으로 건설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 거 혹시 있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 시민들이 숫자가 지금 약 280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사실 뭐 여명거리다 무슨 저짝 여러 군데 청전거리다 이미 아파트를 줬는데 다 뭐 노동당 간부들이나 영화배우 예술인들이 이미 다 점거해 버렸습니다. 노동자 농민들은 새 아파트가 들어서도 기회가 없다 보니까 또 김정은이 지금 그 내치에서 손가락으로 내세울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뭐 공장 기업소가 자꾸 문을 열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아파트 건설이라는 하나의 뭔가 이게 요란한 이벤트를 벌려놓고 거기 또 군부대를 다 동원시키다 보니까 뭐 골조공사니 뭐니 이건 하는데 지금 나머지 아까 성신구역이니 거기도 내부 인테리어까지 해서 인민들이 입주했다는 소식은 잘 안 들려오거든요. 아니, 그건 다 자체로 하기로 했다. 자체로. 협은, 모범, 그러니까 모델 아파트 몇 동만 김정은이 방문하는 그 한 그렇죠. 동만 하고 예, 나머지는 이제 자체로 다 해야 되는데. 자체로 돈 내는 사람한테 예. 이제 알아서 인테리어 하라는 건데 어쨌든 내치에서 뭔가 보여줄 이벤트는 이 건설밖에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저는 보도를 하고 이제 자꾸 언론 플레이하고 그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부 공장, 미사일 함대, 미사일 공장이나 뭐 잠수함 공장이나 남포 군함 공장이나 이런 군수 공장들을 돌아다니고 또 미사일 새로운 신형 미사일들을 발사하고 순항 미사일 발사하는데 계속해서 다니던 김정은이 그래도 인민생활 그렇죠. 분야에서 가볼 만한 데가 아파트 현장에 가서 아파트를 짓는 것밖에 없다. 이거 우리 한국이나 북한이나 똑같은 거 같아요. 일단 아파트를 지어서 자간 거기서 민심을 사려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아파트 민심 이거 지금 뭐 싼 아파트니 뭐 신도시 지금 엄청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공사 비용이 비싸서 지금 뭐 문제가 심각합니다만은 어쨌든 북한도 아파트를 지어서 인민들에게 선물로 주고 노동실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건 얼마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방에도 지금 문화주택도를 아주 상당히 고급형으로 많이 짓고 있는데 이 평양시에만 아파트를 지어서 평양 시민들만 배불려 준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비난이 화살을 피하고자 지금 각 군마다 시범 문화주택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근데 문화주택이라고 하기보다도 아주 고급 주택 단지 같아요. 그 누가 봐도 우리나라 뭐 단독주택 비교해도 우리나라 지방에는 그런 고급형 단독주택들이 집합체로 되어 있는 게 사실 없거든요. 한두 개는 있을 수 있어도 개별적으로 지어서 자기가 단독주택이나 별장이나 멋있는 공기 좋고 물 맑고 산 좋고 뭐 바닷가 보이는 이런 휴양지에는 그런 주택들이 있지만 북한처럼 일반 농민들에게 준다고 하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문화주택 고급 주택 단지들을 짓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아마 김정은도 이것도 아마 자기들의 그 평양시만 공급한다. 고급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렇죠. 북한이 지금 20승 10이라고 이제 20개의 시군별로 공장을 건설해서 10년 안에 그걸 몇백 개를 만들고 이런 전략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20개 곱하기 10. 네, 그래서 지방의 주택들이라는 건 정말 초가 삼간이죠. 다 무너져가고 과거에 60, 70년대 진 문화주택들이 지금 다 내려앉기 직전인데 어쨌든 그 사진에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세련되게 우리의 무슨 빌라형처럼 또 무슨 연립형처럼 잘 짓긴 짓는데 그것도 사실은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지 모든 농민들에게 그런 집이 차려진다 이런 건 사실 북한에서는 요원하니 과거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할 때 이제 시범으로 보여줄 때 좋았고 우리는 그 이후로 계속 업그레이드 됐지만 북한의 건축 건자재 형편 토지 형편 이런 거 볼 때는 북한 농촌이 우리를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주간 김정은 동선 추적과 북한 주간 동향을 우리 안찬일 박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화성시 3만 세대 건설은 용성구역의 화성동은 바로 미사일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국방과학원이 바로 용성구역 화성동에 있었습니다. 이 화성구역에 지금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짓는 것은 여기에 종사하는 국방과학원 과학자들, 연구사 노동자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사일 부대라고 있습니다. 붉은기 미사일 중대, 발사 중대죠. 핵무기를 운용하는 미사일 발사 중대. 이것은 인민무력성 이 강순남 무력상이나 이용호 총참모장이나 여기에 관할이 아니라 미사일 총국장, 전략군 사령부라고 하는 미사일 사령부였죠. 이게 지금 미사일 총국으로 변형이 돼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최고사령부 직속, 즉 김정은 직속으로 나온 것이 미사일 총국장입니다. 이 김낙겸이라고 하는 미사일 총국장은
국방상이나 총참모장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과 김정은의 딸 김주애의 지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바로 3만 세대를 지어서 군수과학 노동자들, 미사일 발사 중대, 거기에 종사하는 군인들, 여기에 군수공업 노동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또다시 1만 세대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 원료와 자재 다 어디서 가져올까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북한은 아까도 우리 안찬일 박사님이 말했지만 개성공단처럼 잘 정비되어 있는 군수공장이 일반 경제, 일반 민간 공장보다 월등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정말 질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작년도 8월 달에 황해남도에 내려보내줬던 5,000대의 탈곡기를 위한 벼수화기, 상당히 규모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잘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군수공장 자재를 이용해서 김정은의 지시에서 만들었다는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공장, 군수공장들이 줄비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탐내는 것은 바로 이 군수공장이라고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접한 협력관계, 우리 대한민국에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러시아가 북한과 밀접한 관계, 협력 관계를 유지할까요? 우리도 하루빨리 러시아를 비판하고 견제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교를 통해서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돌려세우기 위한 그런 전략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